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3번 프린트를 통해서 실학 두 번째 상공업 중심 개혁론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때 53번 프린트를 통해서 실학의 등장 배경과 농업 중심 개혁론까지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실학이라는 게 뭐죠? 네, 바로 실용적인 학문, 실제 생활에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바로 실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학이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뭐죠? 바로 조선 후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였죠.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농업과 상공업에서의 큰 변화가 나왔죠. 당연히 이런 조선 후기의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 대표적으로 계층 분화, 빈부격차, 이양법을 통해서 소수의 광작을 통한 분홍이 등장했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어버린 임노동자가 되고, 상공업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들인 독점적 동회상인인 도고들이 성장하는 반면 대다수는 영세상인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근본 이념인 성리학은 너무 이론 중심이고 형식 중심이어서 이런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또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또 변화를 준 거는 이런 성리학의 한계도 있지만, 그쵸, 조선에 들어왔던 외부의 발전된 학문, 바로 명나라의 무슨학, 양명학, 청나라의 고증학 같은 것들이 있었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국이 성리학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먼저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고민을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런 형식적인 성리학의 대안으로 나왔던 게 왕양명, 왕수인이 만든 양명학이었죠. 양명학은 굉장히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지행합일의 그런 학문이었고요. 청나라의 고증학은 팩트체크, 그래서 실제로 증명 가능하냐, 그 팩트체크를 위해서 성리학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공부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현실적인 양명학과 실증을 강조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발전했던 고증학,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학문들로 인해서 이런 사상적 발전이 일어났고, 결국 이를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실학이었죠. 실학이 나온 목적은 조선 후기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해결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 개혁적, 실용적이었다. 다만 그런 현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방법론을 가지고 농업 중심이냐 상공업 중심이냐 나뉘었죠. 그죠? 농업 중심 개혁론, 다른 말로는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 상공업 중심 개혁론, 다른 말로는 중상학파, 이용호생학파, 북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걸 각자 주장한 그 세력이 다르죠. 농업 중심 개혁론은 결국에는 경신, 기사, 갑술한국을 거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갑술한국을 거치면서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된, 정치적으로 몰락한 남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인들이 갑술한국 이후에 결국엔 중앙 권력을 잃고 지방 향촌으로 낙향을 하고서 귀향을 가고서, 그 향촌사회, 서울에 있을 때 몰랐던 그 지방의 향촌의 문제점이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갑술한국 이후에 잃어버리고 이 중앙을 떠나서 지방 향촌사회로 내려가서 그 지방 향촌사회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자기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에 집중합니까?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거는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서 토지를 뭐 해야 한다? 분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뭘 길러야 한다?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을 길러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실현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반해 상공업 중심 개혁론은 권력을 잡은 경신, 기사, 갑술한국의 끝에 살아남은 서인, 그 중에서도 권력을 잡은 노론, 그 노론 집안의 몇몇 자제들이 중심이 돼서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발전된 수도 한양에 머무르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게 다르죠. 얘들은 농업을 이야기하게 하지만 중농학파처럼 분배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성장. 우리가 생산성을 올려서 이양법처럼 토지 경영의 문제를 해결해서 토지의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분배에 초점을 뒀다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업을 넘어서서 상공업 중심으로 우리가 가서 기술을 개발하고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농업 중심 개혁론에서 이제 유영원, 이익, 정약용에 대한 내용 받고, 유영원 하면은 토지를 일단 국유화시켜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전론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균등은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분 내에서 균등하게 분배하자 요거였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익은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한전론이었죠. 근데 이걸 제한한다는 건 토지 소유의 하한선이었어. 최저 생계를 위한 토지를 우리가 설정해줘야 한다. 그 토지를 뭐라 그래요? 영업전이라 그래요. 이건 토지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를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전은 매매 금지하자.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조선 후기 화폐유통, 상평통보,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가 대동법의 전국화로 인해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화폐유통, 상평통보 유통이 일반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화폐의 가치를 깨닫고 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황이 발생을 했죠. 화폐 가치 오르고 물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받으니까 아예 뭐였죠? 패전론, 화폐를 없애버리자라는 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여전론, 그리고 정전론을 이야기했어요. 여전론은 특이하게도 여단위,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노독하고 공동 경작을 해서 그리고 나눠줄 때는 노동량에 따라서 그 토지가 아닙니다. 생산물을 차등 분배하자는 거였고, 정전론은 좀 발전된 거였죠. 농민들이 개인의 소유 토지를 원하는구나. 이래서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눈 다음에 그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라는 거였죠. 다만 우물정자의 가운데 가운데 토지는 이 가운데 토지는 세금 용도로 쓰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하고 나머지 조선 후기의 문화를 이제 얼른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공업 중심 개혁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결국에는 상공업 기술의 개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배울 거는 유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호는 농함이었고요. 이분은 이제 결국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성리학의 농업에 근본을 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농공상에 대한 그 차별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으뜸이 선비가 최고 으뜸이고 그 다음 농민이고 그 다음 수공업자고 그 다음 상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분은 다 같은 보세요. 야, 조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천제고요. 양인과 천인.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반상제였죠. 그래서 양인이 양반, 중인, 상인, 상민이죠, 상민. 이 상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이고, 그리고 천인은 여전히 천인인데, 실제 인구 대다수를 구성하는 이 평민들, 상민들 안에 이제 농민도 있고, 수공업자도 있고, 상인도 있잖아. 우리가 양반을 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농공상이라 그러는데, 물론 농공상,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은 다 평등해요. 같은 평민, 상민에 들어가. 물론 평등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민을 가장 우대하고 나라의 중심이 농업이니까 이 수공업자랑 상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농업을 최우선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수원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언제까지 농업으로 갈 수 없지 않냐. 우리 이 나라도 상공업,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이런 수공업자랑 상인에 대한 차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산업공상 간의 직업적인 평등화, 비록 같은 이 평민, 상민 안에 묶여 있지만 지금 국가가 계속해서 농민만 우대하고 수공업자랑 상인들을 차별하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 농민이건 수공업자건 상인이건 모두 뭐하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모두 직업적으로 평등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 그래서 산농공상 간의 직업적인 평등과 전문화, 이거 굉장히 선지로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하는 검에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추구합니다. 그를 통해 상공업을 진흥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분의 책이 우서거든요. 자, 이 우서라는 책에서 농업의 상업적 경영, 농업의 상업적 경영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중농업파들처럼 토지를 분배하고 자연농을 육성하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영,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농업도 우리가 상업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 그 생산 기술을 혁신을 해서 생산량 자체를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토지 분배나 자연농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자. 상업적 경영을 통한 기술과 생산성 향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보니까 오타를 냈어요. 유영원의 책이 반개수록인데 제가 왜 똑같은 걸 두 번 적었죠? 우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서라는 책은 유수원의 책이에요. 우서는 유수원의 책입니다.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적었어요. 유영원의 책은 반개수록입니다. 우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농업을 접근할 때도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 자, 그 다음에 홍대용, 담원이라는 호를 가진 홍대용이라는 분인데, 이 홍대용이라는 분은 문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양반질서, 성리학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벌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중국만 따를 거냐,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게, 과학사에서도 특이한 게요, 지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지전설이 뭐예요? 지구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특별하냐, 오늘날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자전과 이제 공전, 그게 핵심인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봤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미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이를 통해 상식이 된 거지만, 사실 조선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제대로 모르고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평평한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다? 중국이 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 중국, 천하의 중심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홍대용은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마테오 리치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명나라 있죠. 그 명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예요. 서양 예수회라고 하는 그 선교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보낸 선교사야. 그러니까 예수회에서 명나라에 파견한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명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선고할 거면 그 명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명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발전된 선진문물인 당시 세계지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서양의 그 신학로 개척의 연구성과가 집약되어 있는 오늘날의 지도랑도 큰 차이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지도인 고려만국 전도를 명나라에 이제 선물을 해줘요. 그리고 그 명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런 신학자들이 지구가 둥글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다라는 거는, 지구가 뱅글뱅글 돈다라는 거는, 그쵸? 그 누구도 천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구가 평평할 때야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지구가 애초에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또 그 지구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면 그 누구나 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고정된 중심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지전설을 주장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뭐까지 이야기하냐, 무한우주론을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무한우주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무한하게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인간 이외의 생명체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야. 정리해두세요. 홍대용은, 이 사람이 이 지전설을 주장했다, 지구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 그리고 무한우주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우주론 주장, 이거 의외로 헌지에 되게 잘 나왔어요. 결국 이게 뭐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제가 필기하려고 이거 남겨둔 거야. 이 사람은 천체의 운행과, 선지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기출자다 선지예요. 많이 나왔습니다.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했다. 혼천의를 제작했다라는 거야. 이것까지 해서 이런 지전설을 주장했고,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했고,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해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했다라는 거는 화이론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만 문화의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라고 하는 그 화이론을 극복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오랑캐는 없다, 중국도 없다,
모두가 천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청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이 아닌 거고 오랑캐도 오랑캐가 아닌 거고 모두가 동등한 나라인 거고 누구든 천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이죠. 진보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게 이 사람의 책인 의산문답과 이마경륜 그리고 또 하나 담원서라는 책도 있어요. 홍대용은 제가 중요해서 필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내용들을 안 적었습니다. 필기를 안 하면 틀리는 거죠.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박지원, 연암이라는 호를 가진 박지원이라는 분,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본격적인 상업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청나라에 많이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그 금수저 집안이거든. 그 청나라에 가서, 이분이, 일단 책부터 볼게요. 이분의 책을 먼저 봐야 돼. 이분이 청나라에 자주 갑니다. 당시, 청나라에 보내는 외교관으로 연행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본에 보내는 외교관을 통신사라고 그러고요. 청나라에 보내는 외교관을 연행사라 그래. 이분은 이 연행사를 따라간 거야. 집이 워낙 권력가 집안이라. 그래서 그 연행사를 따라서 청나라를 여행한 다음에 쓴 책이 열하일기예요. 이 열하가 그 청나라의 수도는 베이징, 북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의 황제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 위쪽에, 북경보다 위쪽에 열하라는 지방이 있어. 여기가 청나라 황제의 여름 피서지예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 연행사가 이제 북경으로 가는데 황제가 이미 열하로 피서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북경 찍고 열하까지 가거든. 그 과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열하일기인데 그 과정에서 청나라가 얼마나 발전되었는가를 이 사람이 다 보고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쓴 건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가장 충격받은 거. 청나라는 어디를 가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 유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놓고 그 수레랑 선박을 통해서 대형 화물 선박 시스템이죠. 물류 유통을 활발하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레랑 선박을 통해서 물건을 빠르게 필요한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이분은 화폐 유통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하면은 열하일기 꼭 기억해 두시고 수레랑 선박을 통한 물류 유통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이분은 또 특이한 게 본인이 노론 중에서도 굉장히 권력의 핵심인 금수저 집안이었는데도 본인이 양반 금수저였지만 양반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양반들이 하는 게 없다. 양반 놈들이라고 놀고 먹는 놈들밖에 없다. 양반은 굉장히 무능하다. 이래서 양반의 이런 비생산성과 무능함을 비판하는데 이런 양반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책이 그 유명한 허생전. 조선 후기 경제의 발달로 인한 뭐에 등장?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의 등장과 그 도고들이 하는 매점 매석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담겨있죠. 그리고 양반전, 호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반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반이면서도 양반을 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이 사람이 한전론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글씨 잠깐만. 한전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전론. 선생님 한전론은 농업중심 개혁론 중에서도 이익이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네, 둘 다 똑같은 한전론이에요. 개념도 같아요.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에 뭘 제한하자는 거였죠? 하한선을 제한을 하자는 거였어요. 즉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을 설정하고 이것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익의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이었다면 박지원의 한전론은 아니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업중심개혁론자 이익과 상공업중심개혁론자 박지원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익은 화폐를 뭐 해야 한다?
화폐를 없애야 한다. 그 전항이 조선 후기 전항의 문제점을 보고 화폐를 없애야 한다. 패전론을 주장했지만 박지원은 무슨 소리냐? 화폐를 더욱더 유통해야 한다. 화폐 유통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패전론을 통해서 화폐를 없애자 이야기했고 박지원은 화폐 유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한전론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영업전을 통해서 최소 생계를 보장해주는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거였고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거였고 이 박지원의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이 한전론은 나중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반영이 돼요. 기억하시나요? 3정보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거였죠. 이 말은 3정보를 넘어가는 토지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이념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박지원이 양반들을 굉장히 비판했다고 했죠. 그 증거가 박지원이 제자로 받아들인 게 박제가거든. 박지원의 제자야. 근데 알다시피 박제가는 서얼이에요. 서얼. 그 정조 때 서얼을 등용을 하잖아. 정조 당시에 서얼에 대한 차별이 많이 철폐된 건 아니고 철폐된 건 철종되고 완화됩니다. 그러면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들을 등용을 하는데 그때 등용된 게 유득공, 발해고를 썼던 유득공, 이덕무 그리고 박제가예요. 이 박제가는 서얼로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누구의 제자? 박지원, 양반 박지원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그렇게 양반들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제자도 서울로 들인 거야. 이 사람은 스승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상업을 개혁해야 한다. 상공업을 진흥하고 수레랑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청나라랑 통상 강화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박지원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수레, 선박, 물류유통, 강조. 이것만 나오면 사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박제가는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이야기를 해요.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절약을 해야죠. 돈 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최대한 근검 절약해야 돼요. 맞아요.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무조건 절약만 하잖아요. 경제가 망할걸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막 옷도 안 사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다 떨어져가는 신발 10년째 입고 옷도 다 누더기 된 옷 한 10년째 입고 다녀. 그러면 옷을 만드는 회사는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재물은 샘과 같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재물은 우물샘과 같다. 그러니까 퍼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물을 퍼내주지 않으면 이 말이 뭐야? 퍼내지 않는다는 말이 뭐야? 소비하지 않으면 퍼내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마냥 절약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건을 어느 정도 써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조선 후기잖아. 그 시대에 자본주의 이런 이념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제 흐름을 보고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저서는 북학의 청나라 북쪽을 배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수레나 선박 요런 것만 나오면 박지원, 박제가 구분이 안 돼. 근데 화폐 유통의 필요성 그리고 한전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한전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박지원이고 절약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 생산과 소비를 우물에 비유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박제가입니다. 실학은 이렇게 실학의 의의는 실증적인 성격의 현실적 실용적인 근대 지향적 학문이라는 거지만 한계는 뭐예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중농학파건 중성학파건 다 조선에서는 비주류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서라는 책은 유수원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잘못했어요. 유영원 우서 아닙니다. 유영원은 반개수록이에요. 근데 유수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농업에서도 상업적인 경영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해서 생산선을 키워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 홍대용은 지전설, 무한우주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혼천이를 제작을 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마경륜
2, 3문답 담원서. 박지원은 수레랑 선박, 물류유통, 그리고 화폐유통의 필요성, 양반에 대한 비판, 그리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 최근 열하일기, 이익이랑 비교하라 그랬어요. 박재간은 상공업 진행, 수레 선박, 그리고 뭐보다 뭐 강조? 절약보다 소비 강조.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다. 재물은 샘과 같다.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중심개혁론, 상공업중심개혁론 공부했고, 여기 뒤에 선생님이 이 농업중심개혁론, 상공업중심개혁론의 중요한 사료들을 다 표시해놨으니까 이거 사료랑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때는 사료가 나오니까 이 사료를 내용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게 이제 얼마 안 돼요. 국학, 과학기술, 서민문화 이런 짜잘한 내용들 얼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